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명품 행복도시 국민의힘 경기 여주 양평 김선교 의원입니다. 부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부총리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얼마나 저장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125만 톤입니다. 125만 톤으로 3월달 기준입니다. 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따른 방법도 있을 텐데 네. 일본이 굳이 해양 방류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일본이 ALPS 방식으로 정화 처리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년 정도면은 잠깐요. 경제적 문제 아닙니까? 예, 포화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처리를 하려면은 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양 방류하려고 판단. 그런데 일본은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오염수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와 세슘에 대해서 만화 동영상을 만들어서 체내에 남지 않아 무해하다라고 호도하며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그렇게 그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무해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체에. 자, 그럼 우리 정부가 네. 지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18년도 10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관계부처 TF를 발족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이 자료는 해당 TF가 작년 10월에 대비로 만든 현황 보고 자료입니다. 다음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해당 문서의 내용 중 국내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라면서 서술해 놓은 부분입니다. 붉은색 밑줄 그어진 부분 보이실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삼중수소는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하여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 농축, 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음. 해양 확산은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 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작성한 서류 맞습니까? 예, 의원님, 아마 저는 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요. 아까 보신 언론에도 나오고 다 나온 겁니다. 본 것처럼 아마 전문가 의견 수렴하면서 그 결과를 정리한 걸로 생각이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작성된 것을 또 황당해요. 그렇지만 황당한 것을 가지고 해당 자료를 들고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여당 강사, 의원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다녔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이게? 의원님,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뭐 그게 여러 가지 있는 자료 중에 하나일 걸로 생각이 되고요. 아하, 제가 그렇지. 심각한 겁니다. 예.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요. 자, 무해하다고 확신할 만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도 한 거 있습니까? 이 TF에서 관련 해양 방출 시의 영향, 환경 영향 관련해서 짚어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공식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지도 않고 일부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정부 문서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은 이를 국회에 설명하러 다닌 것은 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일본 정부입니까? 예,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이제 세슘이라든가 스트론튬과 같이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상대적으로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피폭 가능성이 낮다는 거는 대개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인체의 정량 전체적으로 무해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증거가 없다고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년도에
발족한 TF의 국무조정실 담당 실무자가 본위원실에서 해양 방출 반대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나 연구 분석한 자료가 있는 거라고 확인해 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TF가 생기고 2년 반 동안 일본 정부 입장 두둔하는 자료 만든 것 말고는 또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의원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철저한 정보 공개 요구와 함께 해양 방출 시의 환경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고, 자, 좋습니다. 특히 국내 자, 좋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자료를 많이 취합했어요.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국제해양헌법 재판소 제소를 적극 지시했습니다. 맞죠? 제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동안 2년 반 동안의 대응 내용을 다 자료를 살펴보지 못해서 의원님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정부로서도 그동안 TF 2년 반을 운영하면서 저는 다각적으로 그 앞에서 이제 반대했어요. 뒤로는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당 위원장, 간사회, 농수회 의원에 설명하러 다니러 이중적 태도를 보였어요. 이 제소해봐야 뻔한 일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려고 농해수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아마 민간 의견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정부가 그동안에 일본에게 그러면 좋습니다. 며칠 전 존 케리 미 대통령 그 기후 특사 방한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서 케리 특사에게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후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케리 특사는 일본 정부가 LAEA와 충분히 협의해 왔다면서 미국은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 일본의 해양 방류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면서 일본 손을 들어줬어요. 이 정도면은 외교 참사 아닙니까? 의원님, 저는 일본이 이번에 그 같은 방침을 결정하면서 주변국인 우리나라하고 자세하게 정부를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부총리 22일에서 23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등 40여 개국 정상을 초청해서 화상으로 기후 정상회의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의의 주제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 아젠다를 아직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명시적인 아젠다, 독립적인 아젠다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도대체 정부와 청와대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예, 국민들에게는 마치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국제 공조가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것이 충분한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 공조가 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반일 감정을 앞세울 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저는 시뮬레이션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국제사회 공조에 앞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해수부 박준영 장관 내정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두고 일본 오염수 문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특히 어제. 자,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한국과의 사전 협의, LAEA 검증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 세 가지 요건 충족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국내 자치단체장, 수협 및 어업인 등 수산업 관련 종사자분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한 목소리로 뭉쳐도 어려운 시국에 지금 내부에서조차 정리가 안 된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만큼은 원보이스가 되도록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의원님 입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아까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그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해양 방송에 그러면 제가 좋습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다르고 총리실에서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쪼록 국민들의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농림부 장관님은 8월 24일 날, 8월 9일 날인가요? 장관 되신지. 8월 31일입니다. 예, 우리 관료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또 꽤 오래 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간단히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외국인 노동자, 농촌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 18,800명 정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숫자죠. 그런데 의원님 질의서에서 주셨듯이 외국인 숙소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상당히 어려움이 됐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예, 외국인 숙소의 열악한 숙소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 현재 농어촌의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게 지금 농촌 현실입니다. 맞죠?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그런데 지난 1월 초에 정부는 주거 환경 개선을 이유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농장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농장주의 동의 없이 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이들 외국인들이 거주 환경을 이유로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다소 발생했고 해당 농장주들은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그런 일이. 농어촌 지역의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 현행 농지법에서 농지를 전환해서 외국인 노동자용 기숙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고용부에서 그걸 발표하고 난 이후에 숙소를 마련하는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 4월 13일 날 발표한 게 뭐냐 하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제가 이제 또 더 여쭤볼게요. 예,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기간을 1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9월 달 아닙니까? 9월 말까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습니다. 숙소고 국내에 결국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는 농장주들의 비싼 택지를 매입해서 번듯한 기숙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농장주들은 모두 잠재적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장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 불러온 이 실태입니다. 맞죠? 정부가 이래서야 농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촌 주택 개량 작업도 제공하고. 현장 우리 장관님한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을 많이 다니십시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용 기숙사에 한해서 농지 전용을 허용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제도상 진흥구역과 비진흥구역이 있는데 진흥구역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사는 주택 외에는 허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치단체장을 3번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줘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전체 160만 헥타 중에서 농지 중에서 진흥 지역은 70만 헥타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한 90만 헥타의 비진흥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적으로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어디든지 예, 비진흥 그러니까 지역은 그 부분에 다 대해서 있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비진흥 지역의 경우에는 이런 숙소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전용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집단화된 농지에 거기다가 해필 숙소를 짓겠다는 것은 외국인 실태에 어렵습니다. 예, 숙소를 좀 진흥 지역에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비진흥 지역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진흥 지역에 왜 애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진흥 지역이라니까요. 성실히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진흥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달라 이겁니다, 장관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해서 농업인들에게 이번 정부의 조치는 사실상 생업을 포기하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농촌 현실을 우리 무시한 정책에 수정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책상에 앉아서 만든 정책은 현실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숙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개량하는 것, 또 외국인 근로자 주거 개선 시범 사업이라든지 또 숙소를 기숙사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 사상을 모아 한마디로 말하면 안것 낙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기본 과제입니다. 이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터에서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기본 소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가 아닙니다. 기존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다음 정권의 민폐 정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지는 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선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